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민들레가 된 아내. 아주 오랜 옛날 호로성이라 불리는 마을에 낭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잘생긴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민들레라고 하는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공경하기를 귀한 손님 대하듯 하였으며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지런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갔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푸른 연못에 논이는 한 쌍의 원앙 같은 부부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부가 된 지 2년째의 어느 날이었어요. 해적이 국경 근처에 쳐들어와 사람들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적들은 모두 코가 크고 푸른 눈을 가졌으며 손에는 번쩍번쩍하게 날이 선 큰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사람을 해치고 양식과 소를 빼앗으며 집을 태워버리는 그야말로 난폭하기가 비할 데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적들은 어느새 호로성의 30리 근방까지 왔습니다. 바람을 타고 흘러드는 연기 속엔 피 비린내가 섞여 있었어요. 이런 큰일 앞에서 어떤 사람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끝까지 해적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한시 바삐 산으로 도망쳐 숨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평소에 말이 없고 과묵하기로 이름난 낭군이 돌연 고개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네들, 그리고 형님, 아우님들, 호로성의 한자 한치의 땅들은 모두 우리 조상님들의 피와 땀으로 갈고 다듬어 생긴 것들입니다. 이 소중한 땅과 산을 저 늑대와 같은 해적들에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려서도 또한 마을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해적이 오면 모두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낭군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엄숙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었지요. 더욱이 도망칠 것을 주장하던 사람은 자신이 경솔했던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 얼굴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낭군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젓가락 하나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개의 젓가락은 휘기조차 어렵지요.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의병을 조직해 맞서 싸우면 제 아무리 흉악한 도적이라 해도 조금도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안에 먼 곳에서부터 수많은 청년과 노인 그리고 어린이와 여자들까지도 앞을 다투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 낭군은 뛰어나고 날랜 병사 3,000명을 뽑았어요. 민들레는 급한 대로 우선 시집 올 때 가져온 빨간 비단 이불을 뜯어 의병들의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의병들은 출발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떠나기 전 낭군은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노인과 안악들을 불러 일일이 부탁하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길 양옆으로 부모와 아내들이 나와 그들을 격려하며 꼭 이기고 돌아오라고 당부하였지요.
착한 민들레 역시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난군과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의병 행렬이 모두 성문을 빠져나갔을 때 난군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다시 돌아와서는 민들레에게 남겨진 의병들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잘 보살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였지요. 민들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이 끼고 있던 금반지를 남편에게 끼워주며 말하였습니다. 이 반지를 보며 제가 항시 당신 곁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셔요. 저의 사랑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난군은 아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무언가 아내에게 줄 선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가 별 다른 것을 지녔을 리가 없었지요. 그는 하는 수 없이 화살 한 개를 아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민들레, 이것을 받아줘. 이 화살을 볼 때마다 내가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줘. 이 화살이 소리내어 울지 않는 한 나는 아무 일 없이 잘 있을 것이오. 내 기필코 이기고 돌아오리다. 호로성의 의병들이 당당하고 힘차게 싸움터로 나서자 인근 수백 리 내의 마을들도 모두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은 속속 의병에 합세하였습니다. 의병의 수는 10만 대군에 육박하게 되었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위태로운 전쟁터에서의 생활은 어느덧 난군을 뛰어난 의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또 왔습니다. 민들레는 예전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움터 용사들을 위해 옷감을 짰습니다. 졸음이 오거나 피곤해질 때면 난군이 주고 간 화살을 꺼내 만져보곤 하였지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온 몸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곤 하였습니다. 도망치는 해적의 무리를 쫓아 싸움터는 호로성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민들레는 다시 성 안의 모든 사람을 모아 싸움터에 보낼 의복과 식량을 꾸려 의병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난군이 주고 간 그 화살을 허리에 차기만 하면 아무리 무거운 짐을 들어도 꼭 절반만큼의 무게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힘은 곱절이나 솟아났지요. 민들레는 혼자서 세 사람 몫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마나 되는 쌀을 혼자 들기도 하고 남보다 3배나 더 걸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의 길고 긴 싸움 끝에 용감한 의병은 드디어 해적들을 모두 그들의 땅에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당당하게 이기고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날 호로성의 백성들은 고운 옷을 차려입고 북과 꽹가리를 치며 자신들의 가족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의병들은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당당하게 성문을 들어섰습니다. 민들레의 눈은 끊임없이 의병 속에 있을 난군의 의젓한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의 의병까지 모두 지나간 후에도 난군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지요. 민들레는 사람들을 해치고 대열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난군의 붉은 말이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나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난군이 아니라 난군의 부하였습니다. 부하도 민들레를 발견하고는 말에서 내려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곤 돌연 무릎을 꿇고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난군의 청룡 보검과
금 반지를 그녀에게 바쳤습니다. 그녀는 온 세상이 일시에 어두워지고 사나운 폭풍이 휘몰아치는 암담함 속에 넉나간 인형처럼 멍청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난군의 죽음을 안 온 마을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지요. 민들레는 서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그녀는 떨어진 화살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 앞에는 한편의 그림처럼 피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곤 그 피의 늪 속에서 누군가가 우뚝 일어서 오는 것을 보았지요. 그 사람은 바로 꿈에도 그리던 난군이었습니다. 민들레는 헤어지기 전 난군이 그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화살이 스스로 소리를 내기 전에는 난 아무 일 없이 잘 있을 것이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난군님, 어디에 계시나요? 하늘에는 어둠이 깔리고 환영을 나왔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깊은 밤 민들레는 그 옛날 난군과 만났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닭이 울자 그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머리를 단정히 빗고 흰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러고는 대접에 맑은 물을 떠다 소반에 받쳐놓고 나니 다시금 슬픔이 밀려와 결국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그녀는 평소처럼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제일 먼저 밭에 나가 풀을 뽑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그녀에게로 다가와 위로의 말을 전해 주었지요. 오늘 이후론 다시 들에 나와 일하지 말게나. 우리가 자네 목까지 일을 할 테니 사는 걱정일랑 하지 말게. 어르신네 대일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제 나이가 아직 젊은데 앉아서 놀고 지낸다면 멀리 계신 서방님을 무슨 낯으로 뵙겠습니까? 그분의 화살은 아직 울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분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부터 민들레는 난군이 주고 간 화살을 몸에 지니고 열심히 땅을 일구며 살았지요. 그러면서 난군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민들레는 매일매일 마음속 깊이 빌었습니다. 얼마나 그녀의 소망이 간절했던지 병풍 속의 수탉이 소리내 울고 삶은 쿵에서 싹이 틀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 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문 앞의 계단 위에 서서 난군이 떠나던 날 걸어가던 그 꼬불꼬불하고도 긴 길을 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더 먼 곳까지 보기 위해 후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사다리를 타고 굴뚝에까지 올라가 더 먼 곳을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난군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가고 또 1년이 갔습니다. 난군과 헤어진 지도 어느새 7년 7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그날도 굴뚝에 올라간 민들레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화살이 윙윙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더니 그때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새벽별이 긴 꼬리를 그리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녀는 난군의 영혼이 이제 영영 인간 세상을 떠나 다시는 못 돌아올 곳으로 간 것을 알았지요. 땅이 무너질 듯 탄식을 하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님께서 떠나신 후 소식도 없다니 이제는 영원히 만날 기약도 없네. 견우와 증녀는 그래도 출석날
서로 볼 수 있건만 나는 하염없이 굴뚝에 올라 당신을 7년 7개월이나 기다렸네. 말을 마친 그녀는 울컥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들레의 굳고 고든 절개와 슬픈 사랑을 위로하기 위해 그녀와 함께 금 반지와 화살을 난군과 이별하던 언덕 위에 고이 묻어 주었습니다. 다음해 봄 호로성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작고 이상한 꽃이 피었습니다. 민들레의 무덤 위에 그리고 들과 길가에 담장 아래나 개울가에 민들레의 발길이 닿았던 곳이면 어디나 다 이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그 사연을 알고 있는 호로성의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 잎이 하나같이 톱니처럼 생긴 것은 7년 7개월이나 난군을 애타게 기다리던 민들레의 가슴이 마치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모두 찢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모두 그 꽃을 민들레 꽃이라 불렀지요. 그 후부터 매년 봄이 오면 민들레 꽃은 호로성 전체에 피어났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번성하여 백두산과 흑룡강까지 만리장성 안팎까지 퍼져나갔지요. 매주도사 이야기. 옛날 어느 주막집에 선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선비, 벼슬길에 올라 한양 가는 선비, 벼슬 하다가 고향에 내려가는 선비, 이렇게 여러 선비들이 한 주막집에 들었지요. 마침 방이 모자라서 모두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옷을 잘 차려입고 점잔을 빼며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 주막집에 웬 노인이 들어왔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헤어진 갓을 쓴 노인인데 빈 방이 없어서 선비들이 든 방을 함께 쓰게 되었지요. 실례하오. 이 늙은이도 여러 훌륭하신 선비들 틈에 끼게 되었구려. 노인이 점잖게 인사를 했지만 선비들은 모두 고개를 틀고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어디서 거지가 하나 굴러들었군. 노인의 차림새가 워낙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허름한 옷에는 떼국이 주르륵 흐르고 갓은 헤어져서 너덜거리니 영락 없는 거지 꼴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합시다. 선비들은 노인을 본체 만체하고 저희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노인은 그러나 마나 한쪽 구석에 앉아서 선비들 노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저 꼴보기 싫은 노인을 얼른 내쫓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기를 하였지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목침을 돌리면서 시짓기 내기를 합시다. 방도 비좁고 하니 누구든지 시를 못 짓는 사람은 이 방에서 나가기로 하고 말이오. 그거 좋은 생각이오. 이렇게 하여 시 짓기 내기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시를 짓고 나면 목침을 옆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가다가 목침이 노인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늙은이도 시를 한 수 지으시오. 못 지으면 이 방에서 나가야 하오. 노인은 허허 웃더니 나는 시를 지을 줄 모르니 그 대신 그림 한 폭 그리면 어떻게 쏘이까? 선비들은 저런 거짓골을 한 늙은이가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잘 그리랴 싶어서 그러시오. 그 대신 잘 그리지 못하면 나가야 하오. 하고 말하였어요. 노인은 먼저 아득하게 산을 그리고 하늘을 그리더니
시퍼런 바다를 종이에 가득 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다 위에 배 한 척을 척척하고 그렸지요. 선비들이 모두 그 손놀림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노인이 하고 소리를 지르기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아득한 바다뿐이었어요. 물결은 출렁출렁하고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니 모두들 얼이 빠졌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선비들이 놀라서 노인에게 물었어요. 노인은 그 말에 대답은 않고 모두들 배전을 꽉 잡으시오. 잘못해서 배가 뒤집히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모두들 납작하게 앉아서 배전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배는 둥실둥실 떠가더니 어느새 작은 섬에 닿았어요. 잘 들으시오. 이 섬에는 겉보기에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복숭아가 있을 것이오. 그것을 따먹으면 나이가 절반이나 젊어지지만 절대로 따먹지 마시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겉보기에 쭈글쭈글하고 볼품없는 복숭아는 따먹어도 좋소. 그걸 먹으면 나이가 곱절이나 늙어버리지만 살 길이 생길지도 모르니. 노인이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섬에는 과연 복숭아 나무가 주렁주렁 많이도 열려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보기에도 흉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고 어떤 것은 반들반들 윤이 나고 있었지요. 선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복숭아를 따 먹었습니다. 나이가 절반이나 젊어진다니까 말이지요. 먹고 나서는 집에 가져가려고 더 따 넣었지요. 어떤 이는 양손에 들고도 모자라 입에 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소매 속에 집어넣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참 복숭아를 따다 보니 노인이 오라고 불렀지요. 가보니 다시 배를 타라는 것입니다. 선비들은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다며 조아라 배를 탔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고 물결이 크게 일면서 배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비도 억수같이 쏟아지고 말이지요.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혀 버릴 것 같았습니다. 선비들은 모두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니 노인이 선비들을 나무랐어요. 당신네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먹지 말라는 복숭아를 따먹어서 이 지경이 되었소. 겉보기만 좋으면 다 좋은 줄 아시오. 겉이 아니라 속내를 볼 줄 알아야지. 이제 하늘의 벌을 받아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소. 그러니 선비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때 주막집 주인이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다가 보니 손님 방에서 갑자기 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 방문을 열어보니 이게 무슨 꼴이겠어요? 점잖은 선비들이 모두 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야단이 난 것입니다. 모두들 가끈이고 옷고름이고 아무렇게나 풀어헤치고 방 바닥을 치며 아이고 아이고 하며 서럽게 울고 있었지요. 게다가 더 우스운 꼴은 모두들 매주 부스러기를 입에 물고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천장에 매달아 놓은 메주 덩어리를 죄다 부서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주막집 주인이 기가 막혀 선비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점잖으신 선비님들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정신을 차려보세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다도 배도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 고름이고 가끈이고 풀어헤친 채로 메주 덩이를 잔뜩 부서뜨려 입에 물고 말이지요. 그 사이 노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노인이 도사였던 모양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곳. 옛날 금강산 육하암 부근의 어느 마을에 호가라는 젊은이가 매양이라는 누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호가는 매양이와 함께 봄이 오면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옷감 짜는 일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느 해 봄, 매양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앓기 시작하더니 여러 날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호가는 정성을 다해 매양이를 간호하였지요. 그런데 매양이는 입맛이 없는지 맛있는 찬을 많이 만들어 주어도 어느 것 하나 입에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매양이가 하루는 삼치가 먹고 싶다고 하였지요. 호가는 그 길로 동해의 이름난 포구인 장전 바다로 갔습니다. 포구에 이른 호가는 어부들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삼치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삼치란 입맛을 돋우는 데야 더없이 좋은 고기지요. 헌데 그 고기는 6월에 가야 잡히니 이것 참 야단이군요. 어부들은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었습니다. 때는 5월이라 삼치가 잡히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하였지요. 매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은 호가는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걸리더라도 삼치를 꼭 잡아가리라 결심하였습니다. 호가는 그날부터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 노 젓는 방법을 배우는 한편 낚시까지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 달이 다 지나갔지요. 호가는 어부들의 배 한 척을 빌려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한참 노를 저어 나가는데 뱃전에서 푸들쩍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내려다보니 배 밑에 물고기 떼가 욱실욱실 하였습니다. 낚시를 던지기 바쁘게 팔뚝만한 물고기가 계속 물려 올라왔지요. 하지만 삼치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가는 삼치떼를 찾아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배를 저어갔습니다. 그때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물결을 높이 일으키며 뒤척이기 시작하였지요. 호가가 탄 배는 그만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헤엄을 칠 줄 모르는 호가는 노를 움켜쥐고 물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운이 다 빠진 호가는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지요. 한편 매양이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을 뒷산의 높은 바위 봉우리에 올라가 바다를 하염없이 보면서 그리운 오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매양이를 불쌍하게 여긴 산 짐승들은 매양이 옆에 나무 열매를 물어다 놓아주었습니다. 두견이를 비롯한 금강산의 새들은 매양이와 밤새껏 친구가 되어주곤 하였지요. 매양이는 비록 말 못하는 짐승들이지만 자기를 위해주는 마음이 갸륵하고 고마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럴 쯤 바닷물 속에 잠긴 호가는 거북이들이 떼를 지어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바람에 눈앞이 아뜩하였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호가의 행동을 갸륵하게 여긴 동해의 용왕이 급히 분부를 내려
거북이들을 보낸 것입니다. 호가는 거북이를 타고 용궁으로 갔지요. 호가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용왕은 머리를 끄덕이며 과연 남매 간의 우애가 깊기 그지없구나. 내 너를 도와줄 터이니 아무 걱정 말라. 하고 나서 수정궁 앞으로 삼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듣거라. 이 젊은이의 갸륵한 행동에 너희들의 죄행을 견주어 볼지어다.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다툼질만 소란스럽게 하여 그 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너희들의 죄행을 똑똑히 알겠느냐? 용왕은 엄하게 삼치들을 꾸짖었습니다. 내 너희들에게 마지막 소생의 길을 터줄 터이니 명심해 듣거라. 너희들은 이 젊은이의 누이 동생 병을 고쳐주기 위해 이제 곧 금강산에 갔다 와야겠다. 용왕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삼치들은 머리를 주걱거리며 일제히 목청을 합쳐 외쳤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귀한 음식을 대접받으며 지내던 호가는 용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북이를 탄 호가는 삼치들의 호의를 받으며 용궁을 떠났습니다. 삼치떼가 앞에서 바닷물을 쫙쫙 갈라 놓았지요. 그러자 호가가 탄 거북이는 잔잔한 물 위로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한창 무틀 향해 헤엄쳐 내달리고 있을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나운 돌고래 떼가 하얗게 물거품을 일으키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삼치들이 지느러미를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우고 고함을 지르며 돌고래 떼를 맞받아 내달렸습니다. 수백 마리나 되는 삼치들의 기세에 눌린 겁 많은 돌고래들은 뒷걸음질 치더니 어디론가 냅다 꽁무니를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는 다시 방향을 잡고 쏜살같이 헤엄쳐 내달렸습니다. 호가가 머리를 들어 눈 앞을 바라보니 금강산의 12,000 봉우리가 보였지요. 호가는 알섬에 잠깐 들러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강산을 정겹게 바라보며 장전 폭우로 나오니 한낮이 되었습니다. 호가가 모래사장에 내리니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껑충껑충 달려왔어요. 마을 뒷산에 사는 낯익은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호가 앞으로 다가와서 넙죽 꿇어 엎드렸습니다. 어서 올라타라는 것이었어요. 사슴을 만나고 보니 호가는 매양이가 더욱 그리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매양이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북이와 헤어지기도 아쉽고 삼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천둥이 울고 번개가 치면서 사나운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순간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방금 전까지 눈앞에 있던 거북이와 삼치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호가를 번쩍 등에 태운 사슴은 나는 듯이 내달려 육화한 마을 뒷산에 이르렀습니다. 사슴의 등에서 뛰어내린 호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누이 동생 매양이가 동해 바다를 굽어보며 돌부처처럼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양아, 오빠. 오누이는 반갑게 외치며 마주 달려나갔습니다. 매양이는 호가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매어 흐느꼈지요. 한동안 반가움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모르던 호가와 매양이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 웅덩이 안에서 거북이와 삼치들이 뒤섞여 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가는 용궁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매양이의 손목을 잡고 웅덩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삼치들이 저마다 꼬리를 치며 웅덩이 가장자리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치들에게서 이상한 향기가 풍겨 나왔어요. 그 향기를 맡은 매양이는 금세 정신이 맑아지고 메스꺼리던 속도 대번에 쑥 풀려 온 몸에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매양이는 웅덩이 안에서 뚝뚝 꼬리를 치는 삼치들을 내려다보면서 말하였어요. 삼치들아, 정말 고맙구나. 내 병은 이제 다 나았으니 어서 용궁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삼치들은 용왕의 명을 어길 수 없노라면서 떠들썩하였지요. 호가는 비록 보잘것없는 물고기이지만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매양의 마음씨가 갸륵하기만 하였습니다. 삼치들아,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돌아가거라. 우리 매양의 병이 다 나았으니 너희들은 아마도 용왕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야. 호가는 삼치들을 굽어보며 말하였어요. 하지만 거북이와 삼치들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그것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늘 땅이 드릉드릉 울리게 천둥이 치더니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위 웅덩이 물이 넘쳐나면서 골짜기에 큰 물을 이루었고 그 물줄기를 따라 거북이와 삼치들은 바다로 헤엄쳐 나갔지요. 숲쪽 여기저기서 산 짐승들이 달려나오고 두견이를 비롯한 산새들도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왔습니다. 산새들은 호가와 매양의 머리 위에서 은방울 굴러가듯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랫소리에 맞추어 사슴과 사냥, 노루들이 덩실덩실 흥겨운 춤판을 벌였습니다. 뒷날 사람들은 매양이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바다로 나간 오빠를 애타게 기다리며 앉아있던 그 바위 봉우리를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던 곳이라는 뜻에서 망향대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이 된 짐승들. 옛날 어느 마을에 포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총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느 마을에 가보니 온 동네가 싸늘하였지요. 사람 사는 기척이 없었답니다. 사람은 없고 빈 집만 수북하였지요.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다가 어느 기와집에 가니 신이 한 켤레 있었습니다. 주인 있소? 하니 한 여자가 나오는데 하얀 소복이었지요. 지나가는 길손인데 하룻밤 자고 갑시다. 안 됩니다. 여기선 못 주무십니다. 왜 그럽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밤마다 하나씩 죽어나가서 이제 저 하나 남았는데 오늘 밤은 내 차례요. 손님도 여기 있다간 틀림없이 죽을 터이니 그냥 가시오. 말을 들어보니 달포 전부터 밤마다 시커먼 것이 새놈 나타나서 사람을 하나씩 잡아간다고 하였지요. 캄캄할 때 들이닥쳐서 냅다 잡아가는데 잡혀가는 사람은 소리도 한번 못 질러보고 그냥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수요. 나에게 총이 있으니 한번 당해봅시다. 소복 입은 여자가 말리는 걸 부득부득 우겨서 그날 밤 그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으슥해지니 찬 바람이 휙 하고 불더니 불이 쓱 하고 꺼졌지요. 촛불이고 등불이고 집 안에 켜놓은 불은 죄다 꺼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온통 캄캄해졌답니다. 조금 있으니 또 찬 바람이 휙 불더니
밖에서 시커먼 것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문 틈으로 가만히 보니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하나, 중간치가 하나, 작은 게 하나, 이렇게 세 놈이었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에 슥 올라서는데 이렇게 보니 그것들은 모두 귀신이었지요. 그런데 사람 귀신이 아니고 짐승 귀신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호랑이 귀신이고 중간치는 여우 귀신이고 작은 것은 토끼 귀신이었지요. 새 놈이 방으로 쓱 들어서려다 말고 토끼 귀신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점을 한번 쳐봐야겠습니다. 호랑이 귀신이 그래라 하니 토끼 귀신이 점을 뚝딱뚝딱 쳐보더니 점괘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불길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길하니? 나는 놀라서 죽을 운이고 여우 형님은 불에 타 죽을 운이고 호랑이 형님은 다리가 찢어져서 죽을 운이요. 그 말을 들은 호랑이 귀신이 그만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 요망한 놈, 그따위 점괘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는지 토끼 귀신이 그만 깜짝 놀라서 벌쩍 뛰다가 자빠져 죽어버렸습니다. 놀라서 죽는다더니 점괘대로 되었지요. 그 다음에는 여우 귀신이 방문을 펄쩍 여는데 이때 포수가 총을 한 방 쏘았지요. 그런데 마침 그 총이 고장 났는지 총알은 나가지 않고 불만 붙었습니다. 포수가 총을 집어 던지니까 불길이 옮겨 붙어서 그만 여우 귀신이 불에 홀랑 타 죽어버렸지요. 불에 타 죽는다더니 점괘대로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호랑이 귀신은 겁이 났지요. 토끼가 놀라 죽더니 여우가 불에 타 죽고 이제는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죽겠구나. 어서 도망가자. 하고 냅다 도망가다가 뒷다리가 대문 문고리에 딱 걸려버렸지요. 그 바람에 다리가 쭉 찢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점괘대로 된 것이지요. 죽으면서 호랑이 귀신이 토끼 귀신 그놈이 저만 하는 용하게 치는구나 하였습니다. 새 귀신이 다 죽으니 잡혀갔던 사람들도 모두 풀려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수박 장사. 옛날 어느 둠의 산골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농사 지을 땅도 변변이 없어서 참 어렵게 살았지요. 날마다 나무나 해다 팔고 집신이나 삼아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식구는 많아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지만 온 식구가 마음씨는 고왔지요. 하루는 추운 겨울날인데 이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일은 해야 먹고 살 테니 가야 했지요. 산에 올라가 보니 산이 온통 눈에 덮여 있어서 나무할 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날은 춥고 다리는 아프고 손은 시리고 아주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저만치 한 군데를 보니 덤불 밑에 웬 연기 같은 게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산속에 웬 연기이지? 가까이 가 보았지요.
가보니 거기 커다란 수박이 하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둥글둥글한 진짜 수박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눈 속에 웬 수박인가 하고 놀랐지만 그것을 따 가지고 나무 대신 수박 하나 지게에 얹어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식구들과 같이 수박을 쪼개 먹으려니까 아내가 말렸어요. 이 귀한 걸 그냥 먹어 없애는 것보다 장에 가져다가 팔아보도록 해요. 장에 내다 팔면 돈이 생길 것이고 그 돈으로 곡식 대박이나 사면 온 식구 몇 끼는 먹을 테니 좋은 생각 같았지요. 당장 그러자고 하고 수박을 짊어지고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서 수박을 내놓고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구경을 하였지요. 그런데 다들 한겨울에 웬 수박이냐고 신기해하기만 하지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러고 해가 저물었는데 이때 마침 비단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값을 물었어요. 아, 그냥 아무데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천냥이면 되겠소. 천냥이면 논도 사고 밭도 살 만큼 큰 돈인데 에이, 사람 놀리지 마시오. 놀리는 게 아니고서야 그런 많은 값을 부를 리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2천냥? 에이 참, 왜 자꾸 놀리시오? 그럼 3천냥? 에이 참, 그럼 4천냥? 그럼 5천냥 내리다. 예쏘, 받으시오. 이렇게 하여 얼떨결에 수박 하나를 5천냥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잘 살았지요. 아주 부자가 되어 잘 살았습니다. 겨울 수박 하나 때문에 아주 팔자가 펴진 것이지요. 고려의 돗자리 왕자. 태조 왕건에게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첫 부인 신의 왕후 외에도 장화 왕후 등 6 왕후에다 현목 대부인 평씨를 비롯한 측실도 23명이나 되었지요. 여러 아내로부터 태조는 25남 9녀의 자식을 얻었지요. 그러므로 태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왕이 계승 문제를 두고 여러 명의 아내 사이에 암투가 벌어질 것은 뻔한 사실이었답니다. 태조가 이렇게 많은 아내를 얻은 것은 정략 결혼 때문이지요. 건국 초에 세력이 큰 지방의 호족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태조는 그들의 딸을 왕비와 측실로 삼아 대궐로 불러들였던 것이지요. 태조가 나라를 세우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때 태조는 궁예의 부장으로서 나주로 출정을 하였는데 그 고을에 소문이 파다한 미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나주 고을의 부자인 오다령군의 외동딸인데 근처에 사는 양반집 아들로부터 혼담이 들어와도 전혀 응하질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처녀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황홀할 만큼 설레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의 처녀는 마을 밖에 있는 우물로 물을 길러 갔지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오더니 그 속에서 황금빛 용 한 마리가 솟아나와 처녀를 끌어안을 듯 덤벼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처녀는 피할 겨를도 없었지요. 용은 우물가에 쓰러진 처녀의 몸을 타고 춤을 추더니 오색 구름과 함께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처녀는
정신이 몽롱하였어요. 여러모로 꿈속의 일을 생각한 처녀는 마침내 야무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은 옛날부터 임금의 상징이었어. 나는 반드시 왕이 될 사람과 결혼하여 왕자를 낳게 될 것이야. 처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시골의 지체가 낮은 집에서 태어났으나 아름다운 용모와 날씬한 몸매, 맹두 같은 입술에 고운 목소리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건이 후백제의 잔당을 토벌하기 위해 나주를 지나게 되었지요. 마을 주민들은 왕건 장군을 환영하려고 모두 큰 마당으로 모였으나 처녀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녀는 우물가에서 왕이 될 멋질 남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왕건 일행이 고을 어귀에 당도하자 목마른 병사들이 달려와서 우물물을 떠 마셨어요. 처녀는 그때에도 모른 척하며 빨래만 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물을 다 마시자 금빛 갑옷을 입은 장군이 우물가로 다가왔지요. 참으로 잘생긴 장부였습니다. 처녀는 바로 이분이야 하고 생각하였어요. 아가씨, 물 한 모금 얻어 마십시다. 왕건이 말했지요. 처녀는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바가지에 물을 떠서 그에게 바쳤습니다. 처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하였어요. 장군님, 저는 여기에서 장군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목을 축이시고 저희 집에 들러서 쉬다가 가시옵소서. 그 목소리는 산들 바람처럼 시원하고 영롱하였지요. 처녀의 모습도 너무나 아름다워 지상에 내려온 하늘의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누구의 따님이시오? 왕건이 물었어요. 처녀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가리켰습니다. 왕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어요. 나는 지금 싸우러 가는 중이오. 이기고 돌아오면 대구로 찾아가리다. 싸움터로 떠난 왕건은 견훤을 무찌르고 약속대로 나주로 돌아왔지요. 개선 장군을 맞이한 오다른 군의 집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 왕건은 처녀를 개경으로 데려가겠노라고 말하였지요. 이리하여 야무진 처녀의 꿈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태조 왕건의 둘째 부인인 장화왕후 오씨입니다. 태조는 장화왕후 오씨를 대궐에 있는 다른 여자들보다 더욱 어여삐 여기고 사랑하였지요. 그럼에도 태조는 오씨가 아기를 낳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문벌을 중히 여기던 당시에 오씨는 지체가 낮은 집의 딸이었기 때문이지요. 오씨는 이 사실을 알고 안타까웠으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씨는 더욱 정성껏 태조를 모셨고 왕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지요. 오씨의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1년 후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조의 맏아들인 왕자 무의 탄생이지요. 왕자는 그 이름 못지않게 씩씩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돗자리 무늬 같은 이상한 자국이 나 있었지요. 소문에 의하면 이 점은 왕자 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인 태조가 돗자리 위로 내던져서 생긴 흉터라고 합니다. 태조 왕건은 자기의 뜻을 어기고 태어난 왕자가 그토록 미웠던 것일까요? 어떻든 왕자는 커서 영특한 젊은이가 되었지요. 힘도 세고 글 공부도 잘했습니다. 장화왕후 오씨는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을 왕 위에 올려주고 싶었습니다. 태조도 그 무렵에는 맏아들인 무에게 보위를 물려주고 싶었으나
호족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이라 속내를 드러낼 수가 없었지요. 고민하던 오 씨는 대광 벼슬에 있는 박수리를 은밀히 불러서 의논하였어요. 박수리가 장화왕후 오 씨에게 계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태조의 생일이 돌아왔지요. 장화왕후는 겉보기에 허술한 나무 상자 하나를 왕에게 선물로 바쳤습니다. 이게 무엇이요? 허술한 상자에 든 변변치 못한 물건이지만 소첩이 정성을 다하여 만든 것이옵니다. 상자가 허술하다는 건 아무래도 좋소. 상자를 열어본 태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서 금실로 짠 비단 옷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언제 이런 물건을 만들었소? 전하 마음에 드시는지요? 소첩이 오래전부터 바느질하여 만든 것이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의복이오. 이런 좋은 선물을 준 부인께 상을 내리고 싶구려. 아닙니다. 상은 이미 받았습니다. 전하의 말씀만으로도 받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태조가 물었어요. 받은 것과 진배 없다니 무슨 뜻이오? 전하께서는 속에 든 물건이 중요하지 상자는 허술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한마디로 소첩의 소원은 이루어졌사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전하께서는 왕자무가 현명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 어미인 소첩의 출신이 낫다고 하여 태자로 세우는 일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겉 포장보다 속에 든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왕자무는 영특한 청년입니다. 결단을 내려 주옵소서. 태조 왕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왕자무가 고려 제2대 왕 해종입니다. 갓 나아서 왕이 돗자리 위에 내던져 얼굴에 흉터가 생기긴 했으나 모후의 도움으로 왕 위에 오른 행운의 왕자였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